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은 이제 1장 대안투자상품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쉬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안투자가 이제 뭐냐. 첫째 줄에 보니까요, 이제 투자 대상 자산군을요, 이제 편의상 전통 투자 자산, 대안 투자 자산, 이렇게 이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줄에 그러면 전통 투자 자산은 뭘 얘기하냐. 그 옆에 주식이죠. 채권. 그 다음에 이제 환율까지도 이렇게 포함시키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전통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펀드로 보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그리고 MMF까지. MMF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투자 자산이라고 보겠다. 밑에 이에 반해서 이제 대안 투자는 말 그대로 대체에서 나온 자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투자 자산을 그냥 총칭해서 대안 투자 자산이다. 또는 대체 투자 자산. 영어로 하면 이제 alternative investment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발음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그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을 총칭해서 그냥, 대안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요. 우측에 가면 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왼편에 전통 투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대안 투자 자산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 밑에 그 부동산, P라는 게 이제 PEF 얘기하는 겁니다. 해치 펀드,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인프라는 이제 특별 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대안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안 투자 상품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니까 대안 투자 상품은 전통 투자 상품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합하면 분산 효과가 나오겠죠. 낮은 상관관계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나온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차츰 동조와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안투자 상품 중에 이제 해치펀드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해치펀드가 대부분 어떤 전략을 우리나라는 피냐면 롱숏 전략을 펴요. 주식을 매수매도. 그러니까 대안투자지만 주식시장하고 아주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자, 맨 밑에 갑니다. 대안투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대부분 어디서 거래된다? 장외에 동그라미 있어요.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이 이제 유동성이겠죠?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환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매 금지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기도 하고 투자 기간도 길다. 또 다양한 전략을 피거든요. 그 밑에 줄 끝에 차입 공매도 사용 및 파생 상품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입도 하고 공매도 하고 파생 상품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험이 크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고 또 그 밑에 다양한 전략을 핀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규제가 많고 투자자들은 규제가 많으니까 주로 이제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이제 관심 갖는 거다. 최근에 여러분 일반 투자자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안 투자 상품에. 근데 이제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중간에 과거 성과 자료 이용이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운용자 스킬이 중요하다. 운영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수율도 높다.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나가요. 또 성공보수도 준다. 성공보수. 그러니까 운영자가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성과보수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전통 자산에 비해서. 위에 표도 봐야 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전통 투자 방식하고 대안 투자 방식은 수익 요소하고 위험 요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 투자, 그럼 주식 채권은 대부분 수익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장 성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시장 성과로 수익을 내고 자산 배분을 통해 갖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안 투자는요, 운영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영자 능력.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키워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한다. 위험 관리. 또 대표적인 위험의 종류도 다르다는 거예요. 전통 자산은 이제
시장 리스크 아니면 신용 위험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특히 장외에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동성형 그리고 밑에 운용력. 그럼 뭐예요? 운용자 능력이 중요하니까 운용자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여러분 마크 투 마켓 리스크라는 건 시가 평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일 정산이다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시가 평가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가치 계산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가 평가가 쉽지 않다. 예,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도 대안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자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산을 운용하는 이제 방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데 밑에 이제 부동산 금융이란 말이 나오죠. 첫째 줄 끝에 보면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 금융은 크게 주택 금융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금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택 금융이라는 게 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금융이 이게 PF 얘기하는 겁니다. ABS나 이제 PF 이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금융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룰 거고. 먼저 자산담보부 증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증권들이 뭐가 있냐? 상품들이 부동산 관련 상품. ABS. ABS보다 이제 MBS가 더 타당한 건데요. ABS도 부동산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첫째 줄 이제 끝에 ABS는 기억나시죠? 자산 자체 현금 흐름에 착안해서 그렇죠.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근거로 발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자산 소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회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수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양도하고 이한테 양도 넘기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 ABS 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금을. 페이지 넘겨서 뭐 상당 그림은 복습할 때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이제 기초자산이 저당권이면은 MBS가 되는 거죠. 주택저당증권. 첫째 줄 끝에 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게 이제 MBS다. 두 줄 밑에 봐볼게요. 즉 여기부터 똑같아요. 구조는 주택저당대출을 수행하는 기관은 자금 대출을 통한 채권과 담보로 확보된 저당권을 유동화회사 또는 유동화 중개기관한테 매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 보유자가 대출해준 자산 보유자는 그걸 유동화 중개기관이나 회사에 매각하고 그럼 걔가 MBS 발행한다. 똑같은 구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밑에 그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위에 ABS에는 유동화 전문회사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MBS는 유동화 전문회사 말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개기관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저당권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가 여러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도 펀드인데 근거법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거 아시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이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던 게 리츠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이거는 둘째 줄. 부동산 자금을 모았고요. 부동산 또는 관련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자한테 이게 회사니까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형 펀드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 회사. 근데 이게 이제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리츠는. 그래서 그 세 줄 밑에 리츠 지분은 상장이 돼 있다.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유동성 확보가 쉽고 또 투자자들도 그래서 한 주만 사면 되니까 소액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소액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이제 특징 아니냐.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제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성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별표 치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건물을 매입하겠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성과가 높은지 낮은지 성과가 높은 거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평가할 때
성과를 평가할 때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비율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비율을 사용해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좀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리고 좀 정교하게 하는 게 현금 흐름을 예측해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일단 여러분 시험이 쉽게 나면 비율 방식을 고르시오, 현금 흐름 예측 방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종류만 묻기도 하니까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공부하면 느낌이 오죠? 제일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비율 방식은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평당 이런 말 잘 안 쓰죠. 단위 면적 이렇게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당 시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건물 또는 보유한 부동산이 평당 시세가 비슷한 건물에 비해서 높냐 낮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첫째 줄 끝에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단위 면적당 가격을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보는 거다. 집값을.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밑에 비교 대상 건물이 동질적이라야 되겠다. 서로 다른 거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강남집하고 강북집 안 되잖아요. 같은 평수라도. 동질성을 전제로 해서 시세를 비교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로 보는데 수익 환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수익 환원율은 뭐냐면, 자, 초년도 NOI. 여러분, 부동산의 NOI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이라고 번역하죠? 순영업소득. 근데 초년도치.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안 하는 거니까, 초년도 NOI를 메가국가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메가국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시세 또는 주택의 시세, 그거 간의 비율. 자, 예를 들어봅니다. 그 옆에 예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인근 건물이 100억에 매각됐는데, 매각된 건물의 NOI가, 이건 연개념이란 말이에요. 11억이었다면, 그럼 100억짜리 가치에서 매년 11억의 수익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걸 수익 환원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NOI를 매각국가 시세로 나누는 거예요. 11%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초년도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미래 임대 수입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상승 잠재력. 이런 걸 반영한다 못한다?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치는 않다. 반영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 배당률. 에쿼티라는 건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얘는 초년도 세전현금으로, 초년도 데이터를 쓰는데 NOI를 쓰지 않습니다. 세전현금으로. 그거를 최초 에쿼티 투자에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눠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기업이 ROI라는 게 있죠. 자기 자본 이익률.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본 이익률. 자, 계산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줄 밑에 끝부분에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집 매입 가격이 100억짜리 집이 있다. 그 건물이 있다. 차입금이 50억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50억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자산이 100억인데 차입금이 50이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은 50이 되겠죠? 즉 에쿼티가 5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초년도 세전현금률이 5억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에쿼티 배당률은 몇 퍼센트냐? 그럼 5억을 자기 자본 50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10%다. 이게 높으면 좋은 거단 말이에요. 높으면 좋은 거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을 측정합니다.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이거는 NOI, 역시 이제 초년도 NOI하고 차입 상환액과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이제 차입했으면 갚아나가는 거 있잖아요. 매년 갚아야 되는 금액. 그걸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자, 그 임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매년 내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는 게 크냐? 매년 나가는 게 더 크냐?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부담할 능력이 되냐? 맨 밑에 줄, 끝에 그 대출 위험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있으면, 왜냐면 펀드 자금이 부족하면 그 이제 차입을 해야 되니까 그 능력을 위험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봐봐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측 페이지에 NOI를 갖고 계산합니다. NOI. 역시 초년도 NOI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년도 NOI가 5억이다. 그러면 매년 5억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죠. 근데 매년 부채 갚아 나가는 게 4억이다. 그럼 5억을 4억으로 나누면 돼요.
4억으로 나누면 1.25. 이게 1보다 크면은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는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데 이게 1보다 작으면은 좀 위험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대출 못 갚으니까.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어떤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건물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측정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현금 흐름을 보는데 이제 초년도 걸 봅니다. 근데 초년도 NOI 하고요. 그 다음에 초년도 세전 현금 흐름. 이건 달라요,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요. NOI 다음에 순영업소득 다음에 이제 세금 떨기 전, 최종적으로 세금 떨기 전 단계에 이제 나오는 게 세전 현금 흐름이 되는데, 자, 이걸 성과를 측정하는데 말하자면 뭐냐면요. 요거 이제 집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밸런스 시트 이렇게 보면 이쪽이 자산이고 여기 부채 자본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요거하고 비교해 보겠다. 이거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요 자산하고 비교하는 것을 거기에 수익 환원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분자를 NOI를 씁니다. 이걸 놓고 집 시세를 놓는데 그냥 매각 호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집 시세, 매입 호가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 부채 감당할 능력이 되냐? 들어오는 흐름으로. 요걸 보는 게 부채 부담 능력. 부채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역시 이제 초년도 NOI하고 매년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상환액 있잖아요. 차입금 상환액. 그럼 이건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것도 높을수록 좋은 거고 1보다 크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는 게 자기 자본 측면에서 수익성을 보겠다. 이걸 에쿼티 배당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자기 자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 NOI를 쓰지 않고 요걸 쓴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전 현금으로. 왜냐면은 요 사이에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하고 그리고 남는 걸 주주들한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이제 차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에코티 자기 자본의 크기로 이제 나눠가지고 퍼센트로 만드는 거다. 이것도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높은 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이건 초년도만 쓰니까 여러분 정확치 않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매년 들어오는 돈을. 그걸 갖고 측정하는 게 이제 현금 흐름 예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투자하는 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 기간 전체 흐름을 다 예측해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수은현재 가치 그래서 이 NPV라는 말이 있죠. NPV.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NPV는 이런 뜻입니다. 수은현재 가치 그래서 NPV는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들어가는 돈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도 있잖아요. 그 현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현가.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금 유출액의 현가.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만약에 들어오는 돈을 유입액이라고 봐보죠. 투자에서 들어오는 거, 유입액의 현가와 투자 지출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유출액. 이 차를 NPV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면은 남는 거죠. 다 현가끼리 비교했으니까 이거를 할인해가지고요. 이게 더 크면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남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 교재는요. 여기 수은현재 가치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요거를 NPV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요 자체만. 사실은 요 차가 NPV인데 요게 NPV다. 그래서 요 NPV에서 유출액의 현가, 요 차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투자 의사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수은현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셋째 줄을 봐봐요. 그런 말이 있죠. NPV에서 에쿼티 투자액.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유출액.
그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나간 돈 있죠? 요거를 갖다가 유출액의 현가 요거를 갖다가 최초 에쿼티 투자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간 돈, 그걸 에쿼티 투자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PV에서 에쿼티 투자액을 공제한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거죠. 남는다. 그러면 예,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걸로 보고 투자라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성 지수라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게 NPV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줄에 예, 현재 가치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최초 에쿼티 투자액으로 나눈 거다. 요거는 차를 보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여러분 수은현재 가치는 차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고 요거를 비율로 측정하는 게 수익성 지수죠. 비율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요걸 분자에 놓고 요걸 분모에 놓고 비율로 측정하겠다. 이게 이제 수익성 지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면은 분자가 들어오는 돈이니까 예, 그러면 좋은 거죠. 1보다 크면 예, 최초 에쿼티 투자액보다 NPV가 크다고 해석한다.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현금 원래 이게 개념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이게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면 다 합해버리면 되잖아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가 같아지려면 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계산해내는 거.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도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걸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부 수익률. 자, 첫째 줄을 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를 최초 현금 투입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계산해내는 거. 이걸 예,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이게 무조건 높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높으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시장 금리보다 높으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높게 나와도 시장 금리가 더 높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금하는 게 더 낫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줄 실질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이게 기대될 때, 그러니까 시장 금리보다 내부 수익률이 최소한 높다. 이러면은 투자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념은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계산 문제는 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서 조정 IRR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데 요거는 지금 3번에서 본 그 단순 IRR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금 유입액을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해서 좀 정교하게 측정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들어오는 걸 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 기간이 N년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재투자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되는 걸 조정 IRR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가정한 재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재투자 수익률이 IRR보다 낮게 되면 항상 조정 IRR이 단순 IRR보다 낮게 나온다. 요 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재투자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시점에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 그럼 그걸 또 재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낮으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조정 IRR 퍼센트하고 이거는 재투자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좀 전에 그냥 단순히 할인율 계산한 거 있죠? 요거하고 크기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반영했으니까 이게 낮으면 이것도 영향받으니까 이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높으면 이쪽이 큰 거고요. 이게 높으면 이게 크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보다. 이게 낮으면 이걸 반영한 게 요거니까 요게 낮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이제 제가 별표 쳤는데, 이렇게 이제 말로, 이제 쉽게 날 때는 그 유형만 나누시면 된다고 그랬고, 조금 어렵게 날 때는 이제 계산하는 것도 날 수가 있는데, 예, 거기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계산은 비율 분석으로 계산하는 걸 내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하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파트는. 자, 교재를 쭉쭉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절에 부동산 개발 금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PF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프로젝트 금융을 이제 PF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데요. 이걸 많이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업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할 때는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고요. 특히 그 부동산 개발하는 그 개발 사업체들이 시행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영세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용으로 기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면 프로젝트,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있죠. 사업 프로젝트.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그게 마음에 들면 자금을 좀 대라. 이런 식으로 조달하는 걸 PF라고 불러요. 즉 자기 신용에 근거해서 역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사업 프로젝트. 그러면 그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줄 테니까 마음에 들면 투자해라. 이게 부동산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PF 금융이. 꼭 부동산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도 PF 금융 조달이 가능한데 주로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 드렸나요? 그럼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보죠. 첫째 줄에 PF란 뭐다?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 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역시 신종금융기법.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에 기존 기업 금융과 달리 이거는 이제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달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 또는 투자를 시행하는 이런 이제 금융이 PF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BS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ABS 투자자나 PF에 돈을 댔다.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자산이 있으면 펀드 자금으로 PF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행사한테. 그러면 그 시행사 자체 사업 주체한테 돈 달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PF는. 그 밑에 단락 둘째 줄을 봐봐요. 바로 밑에, 두 줄 밑에 보면, 자, 차주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시행사한테 PF 금융을 빌려주면요. 걔한테 돈 달라 못해요. 사업이 엎어지면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이 잘 돼서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 즉 이제 PF의 구조. 이 PF에는 이제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여러분 사업의 주체로 그 이제 머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땅덩어리는 작지만 아직도 개발 안 된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아파트 지면은 대성공할 것 같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신용으로는 조달이 어려우니까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제 시행사. 자, 시행사가 하는 일. 첫째 줄 여러분, 토지 매입. 밑줄 보세요. 시행사가 하는 일이 핵심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대부분 시행사는 자본금이 작은 중소업체들이다. 이 조망만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신용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측 페이지 가서 넷째 줄. 넷째 줄에 보면 여러분 인허가 작업 이렇게 있잖아요. 인허가 받는 거. 관청 인허가 받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다. 사업 인허가를 획득한다. 요 두 가지 역할은 시행사가 하는 겁니다. 시행사. 그리고 그 밑에 자, 시행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예요. 사업 주체가 시행사예요. 얘가 핵심 주체인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익도 가장 높은 수익을 취하게 된다. 시행사가.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요. 후순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돈이 없으니까 PF 금융을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댄 사람들이 선순위로 가져가고 시행사는 후순위로 가져가는데 선순위 그 주체들한테 돈을 주고도 정말 분양이 대성공해서 잔여금이 남는다. 그러면 이걸 시행사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큰 대신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프로젝트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개발하자, 저기 개발하자. 돈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돈 없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로 가겠습니다. 시공사가 여러분, 건설회사 떠올리면 돼요. 이거 등치가 더 커요. 첫째 줄, 부동산을 건축.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짓고요. 예, 그 줄 끝에 부동산 완공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완공 책임. 그리고 실제 건축을 담당. 이건 시공사입니다. 이게 건설회사들입니다. 또 하나 얘가 뭐라냐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줄 끝에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자금에 대해서 필요시 보증을 해요. 보증을 서주는 데가 시공사 여러분. 건설회사.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PF 금융에 투자할 때 그 사업 프로젝트 그 사업성을 보는 게 맞지만 시행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사, 건설회사 보고 하는 경우 많아요. 여기가 지급보증을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공 책임, 건축 책임, 보증 그러면은 시공사다. 자, 페이지 넘겨서 아주 약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대주단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대주라는 게 뭐야? 차주, 대주. 돈을 빌려주는 주체죠. 그 PF 금융에 투자하는 주체. 첫째 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자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금이 이쪽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데 역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참고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세 줄 밑에 보면 선순위는 주로 은행이 되고요. 현금으로 먼저 가져가는 게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펀드 자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 얘네들이 제일 후순위인데 남는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이 여러분 PF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PF 금융 형태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 여러분 그냥 그 사전적 의미는 위탁 계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계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파트 짓기 전에 선분양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질 테니까 예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 가지고 이제 건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양금, 미리 들어온 분양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특히 시행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이제 분양금을 특히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에스크로 계좌입니다. 자, 이 계좌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단 그 둘째 줄을 봐봐요. 참여자 전원에다 동그라미 쳐요.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인출되는 계좌. 그걸 에스크로 계좌다. 그러니까 독립된 계좌. 그러니까 신탁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특히 여기 뭘 관리한다? 그 밑에 줄. 분양 수익금 관리하는 계좌다.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취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3번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금융 이제 투자 프로세스 이제 절차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절차. 투자 대상 후보 수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 펀드 예를 들어 지금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산 운용 전략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PF에다가 이제 빌려주겠다. PF 금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체, 시행사한테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 그걸 지금 다루는 건데요. 그럴 때 일단 유망한 이제 후보지를 먼저 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 프로세스니까 투자할 때 자, 대상 후보를 먼저 수집한다. 후보를 수집한다.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돈 되는 데를 먼저 수집해야 될 거예요, 정보. 근데 이 정보를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나 이런 사업을 할 텐데 마음에 들면 좀 투자하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은행 찾아다니면서 시행사들이 또 이제 자산운용사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수집한 다음에 가로 2번 이제 선정하는 거죠. 아,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예를 들어서 선정한다. 이 선정할 때 여러분 거시 분석도 필요하고 미시 분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 이제 후보군이 있으면 이걸 이제 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하기 위해서 우측 페이지 셋째 줄에 그 점수화해서 그걸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죠,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도 카드 발급해 줄 거냐 말 거냐 할 때 개인의 이제 평점이 있거든요. 스코어링 시스템. 이건 다 갖춰놨어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자, 이제 거시 분석은 어떤 걸 보는 거냐 이거예요. 거시 분석은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 지금 경제 상황, 정책, 인구 통계, 환경 분석, 과연 지금 아파트 짓는 게 맞냐, 인구는 줄어드는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상식적인 거고요. 밑에 단락에 미시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요 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올리니까 그게 사업 타당성이 있냐, 그게 핵심이 되겠죠. 사업 타당성 분석, 또 법률적인 문제, 또 시행사, 시공사가 믿을만하냐, 신용보강,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미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점수화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페이지 넘겨서 사후관리 업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사후관리할 때,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잘 굴러가는지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건데,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이제 수시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 정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착착 건물이 올라가고 있냐, 공정률, 또 분양률, 또는 현금 흐름, 뭐 등등. 시행사, 시공사의 재무 상태, 신용도. 대표적인 게 공정률, 분양률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정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생각날 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밑에 줄 중간에 수시로 점검해야 될 사항도 있겠죠. 수시 점검 사항은 시행사 또는 주요 주주, 뭐 경영상 주요 변동 상황, 중대한 분쟁.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생길 때 점검. 별 얘기 아니고 4번 이제 단계별 위험 관리. 여기를 조금 잘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득한 후 분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 입주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금융은 언제 투입되는 거냐, 이거 여러분. 언제, 어느 단계에서 자금을 내는 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 인허가를 득한 단계부터 그때 돈이 들어가는 게 PF 자금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직 인허가도 안 받았어요. 토지 매입도 안 됐어요. 그때부터 투입하면은 언제 회수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를 시행사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획득하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때 PF 자금을 이제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과 함께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다. 아시겠죠? 인허가를 득한 단계부터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야 위험이 작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면 또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양이 100% 되는 경우 없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저 페이지 넘기면 여러분 상단에 그림 2-7에 그 그림이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사업 인허가, 분양 착공, 준공, 입주. 근데 거기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전에 PF금융은 인허가를 득한 후에 들어간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림으로 보면 토지 매입 그리고 인허가 전에 거기서 프로젝트 금융이 시작된다.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예, 요 그림은 버리시고요. 이 앞에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위험이 적겠죠? 그걸 이제 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이제 예,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죠? 50% 초과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왼쪽은 넘어가고 우측을 봅니다. 또 리츠도 여러분 펀드지만 이건 자본시장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츠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 1과목에 1권의 그 부동산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봤다라고 치고요. 그 차이점만 보죠. 그 밑에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 펀드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나온 리츠는 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일단 폐쇄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폐쇄형. 그러니까 여러분 환매가 안 되니까 일정 이제 90일 내에 상장 의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형들은 이게 상장이 돼 있지만 그 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상장은 돼 있지만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 펀드는 리츠도 그렇고, 근데 이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주식처럼 거래돼서 처분해버리면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부동산 펀드 기초자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증권시장도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 영어로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다리 마켓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차 시장은. 그럼 이거는 개발시장 또는 분양시장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분양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해서 분양하는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세컨다리 마켓은 집을 샀다 팔았다는 매매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또는 임대시장. 기존 부동산을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럼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투자는 주로 대출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대출. 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고요. 분양시장은 그 PF금융 얘기하는 겁니다. 세컨다리 마켓은 임대 수익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펀드에서. 임대 수익. 자, 그래서 3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세컨다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다리 마켓은 뭐라고 봐라? 예, 매매 또는 임대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은 개발 또는 분양 시장. 그런데 첫째 줄에 보니까 여러분, 부동산 펀드는 예,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다리 마켓이 있을 때 세컨다리 마켓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프라이머리 마켓의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바로 그게 PF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펀드 중에서 PF형 부동산 펀드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발 시장이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이더라. 그러니까 주로 여기다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자,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는요, 투자할 때 투자 자금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버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는 선분양하니까 분양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분양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그래도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분양금을 돌려받아서 일부를 받아서 또 대출해줬으니까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매매한다 이러면은 조금 처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버퍼로서 역할에서 그리고 대주단 구성이 용이하고 다 이쪽 분양시장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규 개발되는 시장에 많이 투자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PF 이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거기 밑에 맨 밑에서 넷째 줄 봐볼게요. 거기 뭐 이러한 조항으로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봅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자금을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대주단들은 이게 이제 PF금융이죠. 그러면 시행사의 크레딧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자금을 집행한다. 요 말 밑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행사들은 여러분 신용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요. 그럼 걔를 보고 자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를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공사의 신용을. 건설회사. 왜 그러냐면 그 윗줄에 여러분 지금 체크한 거 윗줄에 시공사의 책임 준공 그 옆에 시공사의 채무 인수 조항 이런 걸 이제 조건을 명문화해 놓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을 이제 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신용을 보고 자금을 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마지막에 이제 신용 보강 신용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체 PF가 프로젝트 사업성에 투자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시공사 책임을 많이 이제 부각시키는 거다. 시공사 건설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니까. 우측 페이지에 가서 자금 회수에 따른 이제 신용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측 페이지 두 번째 줄 일단 다양한 신용 보강 장치가 동원된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밑에 예, 시공사 크레딧. 역시 시행사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시공사, 또 개, 채무 인수 조항, 책임 준공 조항. 얘가 여러분 중간에 아파트 짓다 말고 그만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준공할 건지 또는 담보 뭐 이런 것들이 신용 보강 장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해하신 거죠? 이제 부동산 펀드가 자금을 직접 아파트를 짓기는 위험 부담이 크니까 물론 그런 직접 개발도 가능합니다. 뭐 임대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거는 돈을 시행사한테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 받고 마지막에 원금을 회수하는 건데 그럼 이제 원금을 받아야 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하는데 시행사를 믿는 게 아니고 시공사를 더 믿고 투자하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